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굵어진 관절, 얇아진 피부, 시간이 새겨놓은 주름살. 그 손이 떨리는 것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그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모서리는 헤어지고 잉크는 번져 있었지만 그 위에 적힌 두 글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영영. 유진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그의 귓가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의 맑은 웃음소리, 그리고 봄바람에 흔들리던 캠퍼스의 벚꽃. 영영이란 말이 있어요. 봉투를 쓰다듬으며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영원과 영영은 다르다고, 영원은 끝이 없는 거지만 영영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라고 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요. 창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46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유진이 떠나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녀에게조차 작별을 고하지 못한 채 기차에 올랐던 그날이었죠. 편지 봉투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웠지만 유진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편지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열 수 없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알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아서였죠. 만약 그녀의 마음이 적혀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서둘러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다를 것 같았습니다. 46년을 숨겨왔던 이 이름을, 이 봉투를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피아노 선율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죠. 유진은 눈을 감고 그 선율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기억 속으로 1978년 봄으로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 시절로 천천히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영영이라는 글자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름, 전하지 못했던 마음, 끝내 놓아주지 못했던 그 시간. 모든 것이 이 두 글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빗방울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렸고 유진의 회상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1978년 봄, 벚꽃이 만개한 대학 캠퍼스는 새 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문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시집 한 권과 낡은 노트를 들고 다녔죠.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문학과 학생이 왜 음악대 건물 앞에 있어? 친구 재혁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악대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쇼팽, 드뷔시, 라흐마니노프. 연습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선율들이 그의 노트를 채울 시어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유진은 음악대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막펜을 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발표회 곡 정하셨어요? 아직이요. 슈베르트 즉흥곡 3번 어떨까요?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음악대 건물 입구에서 두 여학생이 악보를 나눠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여학생이 유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햇빛을 받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음악 동아리 봄 정기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유진은 재혁의 권유로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재혁의 권유라기보다는 그 여학생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학생들이 차례로 자신의 연주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유진은 프로그램을 보며 그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는 이름만 가득할 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악과 2학년 김수영 학생의 슈베르트 가곡 들장미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무대에 그녀가 올라왔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수영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흐르고 수영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어 가사였지만 유진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핀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꺾으려 한 소년의 이야기. 하지만 장미는 가시로 소년을 찔러 자신을 지켰다는 노래였습니다. 수영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그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쯤 수영의 눈과 유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좋았지? 우리 과 최고 실력자야. 재혁이 말했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수영의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유진은 용기를 내어 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유진의 말에 수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과 학생이시죠? 음악대 건물 뒤 벤치에서 자주 봤어요. 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네,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영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들장미가 당신 이름을 불렀다니 시인다운 말씀이시네요.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같이 음악대 건물 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은 연습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그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곤 했습니다. 봄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의 캠퍼스는 실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수영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 식당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고, 저녁이면 음악대 건물 뒤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연습은 어땠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수영은 악보를 가방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슈만의 헌정이 생각처럼 잘 안 돼요. 고음 부분에서 자꾸 막혀요. 한번 불러줄래요? 유진의 말에 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요? 창피해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가장 열성적인 팬인걸요. 수영이 웃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독일어 가사가 저녁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완벽한데요? 거짓말. 고음에서 떨렸잖아요. 떨림도 감정의 일부인걸요. 오히려 더 진실하게 들렸어요. 수영이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기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영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수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수영 씨가 좋아요.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처음 봤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수영 씨, 유진 씨, 저는 아직 수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음악이 먼저예요. 지금은 오직 노래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내년에 콩쿠르 준비도 해야 하고, 졸업 독창회도 준비해야 하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요.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미안해요, 유진 씨. 당신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진이 일어섰습니다. 수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는 할 수 있죠?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수영은 예전처럼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음악대 건물 앞에서 수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학생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악보를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우 선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응,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가 봐. 자, 다시 한번. 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중창이었습니다. 유진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이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저 사람 김철우야. 성악과 4학년인데 실력으로는 과 최고래. 내년에 독일 유학 간다던데. 그렇구나.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노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수영이랑 듀엣 준비하는 것 같던데. 다음 달 연주회 때 함께 무대에 선대. 재혁의 말에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수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이 연습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영이 그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응.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연습 많이 봤죠?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우 선배랑 잘 맞더라. 목소리가. 네, 선배님이 실력이 좋으셔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양이 캠퍼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저 괜찮아요. 음악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해해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내일 또 봐요. 수영이 떠나고 유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펜 끝에서는 시가 아닌 그녀의 이름만 계속 적히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6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수영은 기숙사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편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에게 첫 줄을 쓰고 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영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수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편지지 위로 빗방울 같은 잉크 자국이 번져갔습니다.
유진 씨가 고백했을 때 저는 음악이 먼저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음악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수영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당신을 받아들이면, 당신에게 기대면 음악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두려웠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 요즘 깨달았어요. 당신이 옆에 없으니 음악도, 노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대에 서도, 연습을 해도 자꾸 당신이 앉아있던 벤치가 보여요. 텅 빈 그 자리가요. 수영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철우 선배와의 연습을 보고 오해하셨을까봐 걱정돼요. 선배는 그저 선배일 뿐이에요. 제가 듀엣을 하겠다고 한 것도 당신을 잊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당신 생각만 났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수영의 손은 더욱 떨렸습니다. 유진 씨,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이 좋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내일 벤치에서 만나요. 제대로 대답할게요. 편지를 다 쓰고 난 수영은 봉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유진에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영영. 영원과는 다른 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뜻하는 말. 수영은 그 메모지를 편지 봉투에 붙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면, 이 마음을 전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수영은 기숙사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빗속을 뛰어 유진이 사는 하숙집 앞까지 갔습니다. 대문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려는 순간 수영은 망설였습니다. 이걸 넣으면 정말 끝이 없는 거겠죠? 수영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편지가 우편함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수영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유진이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벤치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음악대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녁이 되어도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영아, 이거 들었어? 룸메이트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문학과 유진이라는 학생 갑자기 휴학계 내고 어제 떠났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라고요? 응. 집안 사정이 어렵다던데 갑자기 일을 해야 한대. 다들 깜짝 놀랐어. 수영은 비틀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편지를 넣은 우편함, 유진의 하숙집. 그는 편지를 보지 못한 채 떠난 것입니다. 안 돼. 수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은 유진의 하숙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짐은 모두 치워진 뒤였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았지만 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떠나셨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수영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혹시 편지 받으신 거 보셨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급하게 떠나서. 수영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편지를 넣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영영이라고 쓴 그 메모지가요. 영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수영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영영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980년 유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2년간의 공백 동안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고 복학 대신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문학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현실은 그에게 다른 길을 요구했습니다. 형, 결혼 생각은 없어? 동생의 물음에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1982년 유진은 선을 받습니다. 상대는 교사였던 민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영처럼 박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유진에게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세요? 민이가 물었을 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해주는 동안 유진은 문득 캠퍼스의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잊어야 했습니다. 1984년 딸 민경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출판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하려고요. 유진이 말했을 때 민희는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유진은 작은 인쇄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성실함으로 하나씩 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출판 산업이 호황을 맞으면서 유진의 사업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 유진은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슈만의 연가곡. 그럴 때마다 그는 어느 벤치, 어느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수영의 삶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 수영은 음악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아니,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래하는 동안만큼은 아픔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1980년 수영은 전국 성악 콩쿠르에서 입상했습니다. 1981년 졸업 독창회는 만석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칭찬했지만 정작 수영 자신은 허전했습니다. 수영아, 철우 선배가 독일에서 같이 공부하자는데 어떻게 할 거야? 친구의 말에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남을래. 한국에서 노래하고 싶어. 사실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유진이 돌아온다면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1983년 수영은 시립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정기 연주회마다 무대에 섰고 가끔은 독창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떠오르는 소프라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선을 권했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언니, 왜 결혼 안 해? 좋은 사람 많잖아. 후배의 물음에 수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마음에 누군가 있어서. 헤어진 사람이에요? 아니, 헤어진 게 아니야. 그냥 어긋난 거지. 1990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수영은 대학로 서점에 들렀습니다. 새로 나온 시집들을 구경하다가 문득 어느 책의 출판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 출판사. 수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그 유진일까요? 하지만 서점 주인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영은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 출판사 정보를 보았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쯤 가볼까? 하지만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1995년 민경이는
11살이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조르는 딸을 위해 유진은 피아노를 들였습니다. 아빠는 피아노 칠 줄 알아? 아니, 아빠는 그냥 듣는 걸 좋아했어. 누구 피아노 들은 거예요? 민경의 물음에 유진은 멈칫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영영이라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 편지를요. 당신도 잘 살고 있겠지. 유진은 봉투를 쓰다듬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영은 연습실에서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수영은 1978년 봄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출판사는 10년 전에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이제는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택배 왔어요. 아내 미니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배요? 뭘 주문한 게 있었나? 글쎄요. 발신인 이름이 좀 특이한데 김민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진은 멈칫했습니다. 민경. 딸 이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낼 리는 없었습니다. 딸은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받을게요. 유진이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봉투 하나와 작은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먼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유진 선생님께, 저는 김수영의 조카 김민경입니다. 고모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것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영. 그 이름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말. 여보, 괜찮아요? 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미니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였습니다. 라벨에는 2023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랍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르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 씨, 저예요. 수영이에요. 세월이 묻어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예요. 췌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대요.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요. 유진 씨, 정말 오랜만이죠? 46년, 거의 반세기가 지났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하셨나요? 수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아픈 사람의 목소리 같지 않게요. 저는요, 음악하며 살았어요. 유진 씨가 떠난 후에도 계속 노래했어요. 무대에 설 때마다, 연습을 할 때마다 당신 생각을 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당신 모습을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늘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바보 같죠? 한 번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사랑인데. 녹음 속에서 수영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세요?
비가 내리던 밤, 저는 당신 하숙집에 편지를 넣었어요. 고백이었어요. 음악이 먼저라고 했던 제가 사실은 당신이 더 좋다고, 당신 없이는 노래도 의미가 없다고 쓴 편지였어요. 유진은 눈을 번쩍 떠고 카세트 플레이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편지를 못 받고 떠났죠. 저는 평생 기다렸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아니면 우연히 마주칠 거라고 믿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0년에 서점에서 유진 출판사라는 이름을 봤어요. 혹시 당신일까 싶어서 가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당신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제가 나타나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유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수영이 왔다면 자신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유진 씨, 영영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영원과 영영은 다르다고, 영영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라고.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요, 유진 씨,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났던 그 봄,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수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였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만큼 맑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수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영,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게요. 다음 생에서는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히, 유진 씨. 녹음이 끝났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유진은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유진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영. 46년 전, 그날 밤 수영이 붙였던 그 메모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영의 필체로 가득 찬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유진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46년 전 수영의 마음,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유진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유진 선생님이시죠?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닮았습니다. 눈매와 미소가 특히요. 네, 민경 씨인가요? 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모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민경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올해 1월이었어요.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군요. 선생님께 보낼 녹음을 작년 12월에 만드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후로는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고모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합창단 일을 하시면서 레슨도 하시고 가끔 연주회에도 서셨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삶이었죠. 결혼은 정말 안 하신 건가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민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한 번도요. 주변에서 많이들 권했지만 고모는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고모 마음속에 누군가 있다는 거려. 민경은 가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978년 대학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캠퍼스, 음악대 건물,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수영의 모습. 고모는 이 앨범을 늘 곁에 두셨어요. 특히 이 사진을요. 민경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음악 동아리 발표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수영, 그리고 객석 맨 뒤에 흐릿하게 찍힌 한 남자의 모습. 유진이었습니다. 고모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웃으셨어요. 선생님이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요. 유진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46년 전의 자신, 수영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민경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고모께서 편지를 넣었던 그날 밤일이에요. 사실 그 편지는 민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철우라는 선배님이 먼저 가져갔다고 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날 아침 일찍 철우 선배가 선생님 하숙집을 찾아갔대요. 선생님께 부탁할 게 있다면서요. 그런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는 걸 본 거죠. 민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철우 선배는 고모를 좋아했대요. 하지만 고모가 선생님만 바라보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져간 거예요. 선생님이 떠나신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대요. 유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수영 씨는 예. 고모는 선생님이 편지를 받고도 아무 말 없이 떠난 줄 알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당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니에요. 저는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정말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고모도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철우 선배가 독일로 유학하기 전에 고백했대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편지를 가져갔다고요. 그게 언제였나요? 1981년이었대요. 그때 고모께서 선생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이미 선생님은 결혼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출판사를 차리셨다는 것도요. 그래서 고모는 그만두셨구나.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선생님이 행복하시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지 않기로 하셨대요. 대신 멀리서 선생님 소식을 들으며 사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편지도 수영 씨 마음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경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모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후회는 없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요. 민경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악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였습니다. 악보 여백에는 수영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어요. 영영, 이 말을 남겨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유진은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경 씨,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낙엽이 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렇게 늦게 밝혀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유진은 오래된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46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캠퍼스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길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악대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건물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벤치가 아직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벤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연습실 창문 너머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학생이 쇼팽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음악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수영의 편지와 악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영 씨에게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닿을 수 있을까요? 46년이 지나서야 쓰는 답장입니다. 너무 늦었죠?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 저는 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동생들 학비를 벌어야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변명일 뿐이에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당신에게 제대로 고백할 용기, 힘든 상황을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바쁘게 살았지만요. 라디오에서 슈베르트가 나올 때마다, 봄 벚꽃이 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어요. 유진은 잠시 펜을 멈추고 악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영영이라는 말의 의미를요. 당신이 그랬죠. 영원과 영영은 다르다고. 영원은 끝이 없는 것이지만 영영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영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수영 씨,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났던 그 봄,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 그게 제 청춘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유진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놓아줄게요. 아니, 제대로 안녕을 고할게요. 사랑했어요. 수영 씨. 짧았지만 진심이었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용기 있게 당신 곁에 서 있을게요. 안녕히, 나의 들장미. 편지를 다 쓰고 난 유진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두 글자를 적었습니다. 영영. 유진은 편지와 악보를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1시간 후 유진은 작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민경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수영의 추모 공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 한쪽에는 수영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피아노가 있었고 악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편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아, 수영 씨, 만나서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해서 행복했어요.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수영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수영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율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느꼈습니다. 수영이 여기 있다는 것을요. 음악 속에, 이 선율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요.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놓아줄게요.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46년을 품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진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영영이란 말. 유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름, 전하지 못했던 마음. 이제야 허락하고 놓아줄게요. 행복하세요, 수영씨. 어디에 계시든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들이 바람에 실려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수영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유진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영영이라 적힌 봉투를 꺼냈습니다. 46년을 함께한 그 봉투를요. 이제는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열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작별을 위해서요. 봉투를 열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수영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 글들을요. 읽으면서 유진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유진은 두 편지를 함께 놓았습니다. 46년 전 수영이 쓴 편지와 오늘 자신이 쓴 편지를요. 두 편지는 나란히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이제야 만났네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편지 위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영영이라는 글자가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유진은 피아노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딸이 두고 간 피아노였습니다. 서툴지만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슈베르트의 들장미였습니다. 멜로디가 조용한 밤을 채웠습니다. 어딘가에서 수영도 이 노래를 듣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유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수영씨. 사랑했어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1978년 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 그리고 웃으며 다가오는 수영. 유진 씨, 늦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꿈속에서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조용히 지고 있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낙엽 밟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영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놓아줌으로써 비로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사랑. 그렇게 가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